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기생들의 역할이 큰 적도 있고요. 또 충전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여러 명이 있지만 기생이라면 황진이가 대표적이고요. 또 충전녀로는 농계와 평창의 강소사 등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진주의 어기 또는 광기로 불리는 기생이자 또 충전녀인 농계에 대해서 그 출생 과정과 그의 생애 중에 촉성루에서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밤 8시경에 주진사 내외는 저녁밥을 먹고 훗날의 살림 꾸리기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등 다정하게 의논을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 주진사는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만삭이 된 부인을 보고 여보, 해산달이 언제요? 하고 정중하게 묻자 부인은 수줍어하는 모습을 지으면서 서방님 별걸 다 물으세요. 그런 일은 우리 같은 아낙네가 관여할 일이지 서방님 같은 선비께서는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부인의 이 말이 막 끝나자마자 아이고 배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면서 진통이 시작되는 듯 부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는데요. 부인은 무적지근한 아랫배를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으며 혹시나 해서 소피를 보았지만 그래도 양쪽 방광이 쏟아지는 듯 무겁고 진통은 더욱 심해갔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배를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뱃속에서 태아가 노는 양 배가죽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때서야 부인은 해산을 하게 될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물론 곁에 있던 주진사는 부인이 해산할 기미를 보이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부인이 해산을 하는데도 남편은 밖에 나와 담배를 물고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전에는 모두가 다 그러했죠. 방 안에 혼자 남은 부인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문고리를 잡고 안간 힘을 주는 모습이 불빛 그림자로 비추어 나타났답니다. 부인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자 밖에 있던 주진사도 겉으론 태연한 척 했으나 속으로는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응애 하는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유난스럽게도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주진사는 아기 울음소리가 힘찬 것으로 보아 이건 분명히 사내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으나 실은 바로 그 유명한 농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농계가 태어난 해는 갑술년, 음력 9월이라서 달의 상징인 간지도 갑술이고 그날이 마침 9월 9일이었으므로 낳은 날짜의 간지도 갑술이고 낳은 시간이 밤 8시 종반이라 역시 갑술이 되는 격이었죠. 그러니까 농계의 사주팔자가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등으로 갑자 넷과 술자 넷으로만 구성된 것이었답니다. 이를 주역 8궤로 작계를 한번 해보면 진윌의 궤로 엄청나게 강한 팔자였다고 하네요. 이런 회귀한 사주팔자를 지니고 태어난 농계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자라 13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부친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두 모녀는 당장 끼니 이을 걱정에 할 수 없이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숙부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농계는 어릴 적부터 워낙 미색이 뛰어나고 언행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남다르게 욕심이 많았던 작은아버지는 농계를 이웃 마을에 부잣집 며느리로 내줘버렸는데요. 그런데 농계의 신랑은 사람 노릇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백치병신이었던 건 아시죠? 기가 막힌 농계는 이왕에 시집을 온 이상 마음을 굳게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날마다 발작을 하는 신랑 병세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대요. 고통을 견디다 못한 농계는 울며 불며 맨발로 외가에 피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급기야는 신랑집의 고발로 포졸들에게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장수 현감에 의해서 문초를 받기 시작한 농계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대요. 뒤늦게야 농계 작은아버지의 관계에 빠져들었음을 알게 된 현감 최경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농계에게 무죄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대신 딸을 고생시킨 명목으로 농계의 어머니에게는 2년간 관청에서 종살이를 하라는 일종의 관비형을 내렸답니다. 무죄를 받아 풀려났으나 갈 곳이 없게 된 농계는 현감 최경회의 보살핌으로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요. 친부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농계 나이 19살이 될 무렵에 공교롭게도 최경회의 부인이 몸져 눕고 얼마지 않아 그만 병사하고 말았대요. 주위 정세가 이렇게 되자 농계는 최경회의 후실이 돼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나 봐요. 결국 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농계에게 엄청난 충격의 비보가 날아들었대요. 마침 그때 임진왜란의 국난이 있자 최경회는 경상무도 병마절도사로 임정케 됐는데 아이고 그만 진주성 싸움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대요. 남편의 전사 비보를 받은 농계는 그 자리에서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의 나라에 침략한 왜구놈들 두고 봐라. 이 소첩이 서방님의 원수를 갖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렸답니다. 때마침 7월 7석을 맞은 외장들은 촉성루에서 성전을 기념하는 대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였어요. 농계는 많은 조선 기생들이 외장들 사이에서 춤과 노래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틈을 타 기생으로 변복을 하고 노래와 가야금 반주로 외장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절세 미인에다가 노래와 가야금 솜씨가 뛰어난 농계는 외장들끼리도 서로 질투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농계는 이미 죽기로 결심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농계의 자태에 몸이 다른 외장 게아무라 후미스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계에게 춤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농계는 마음속으로 이놈 너는 오늘이 제삿날이다. 타양 이국 만리에 와서 죽는 게 불쌍하기도 하나 서방님의 원수를 갖고 나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응했답니다. 농계는 금방이라도 외장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외장을 촉성루 난간 쪽으로 점점 유인했습니다. 높이가 수백 척이나 되는 촉성루 절벽 아래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파도가 출렁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농계에게 완전히 넋이 나간 외장은 한치라도 더 농계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추태를 부렸답니다. 그때 농계는 서방님 왜 그러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껴안아 드리면 되질 않습니까?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외장을 껴안고는 재빠르게 외장을 난간 쪽으로 위치를 바꾸어 복수의 괴력을 다해 밀어붙였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외장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이미 그것은 최후의 발악으로 발부둥치는 몸짓일 뿐이었겠죠. 미리 농계는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외장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농계는 외장을 껴안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훗날 농계가 외장을 껴안고 뛰어내렸던 바위를 의암이라 불렀고요. 사당을 세워서 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1846년 현종 12년에는 당시의 현감 정주석이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에 농계가 자라는 고장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계 생향비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비문을 짓고 그의 아들이 글씨를 썼는데요. 1956년 농계사당을 건립할 때 땅속에 파묻혀 있던 것을 현 위치에 옮겨 놓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문에는 촉석어기 농계 생장 향수 명비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래서 장수군에서는 매년 9월 9일 농계를 추모하기 위해 농계 제전을 열고 있답니다. 이날은 장수군에서 농계 아가씨를 선발하고 기념탑을 참배하는 등 농계의 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민속 행사를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농계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진주, 어기 또는 광기 등 기생이라고도 불리는 충절녀 농계의 출생 과정과 그의 생애 중에서 촉성루에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